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정치권 이슈는 먼저 민주당 이슈로는 최근에 이른바 문자 폭탄 논란이 당내 내홍으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혔는데요. 향후 전국이 어떻게 돌아갈지까지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관련한 영상 보시고 오늘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쓰레기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면 성공입니다. 축하합니다. 그쪽 일당들하고 다 같이 탈당하고 더민주 이름 더럽히지 말아라. 몇 가지 좀 제가 뽑아봤는데 그 지지자라는 분이 결국 이제 우리 민주당원은 한 400만 명 되고 권리당원이 한 70만 명 됩니다. 사실은 이 한 2, 3천 명, 한 2천 명 되시는 이 강성 지지층들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기 때문에 70만 명의 목소리가 이 2천 명에 다 묻혀버리는 거죠. 그런 문자 폭탄 보내시는 분들한테 당신들 때문에 당인 대표되는 당심, 이게 민심과 점점 더 대표되는 걸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좀 설득해야 된다, 그 자제해 주라. 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죠. 민주당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색깔로 비유하면 빨주노초 파란불을 넘어서 정말 많은 색깔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몇 색깔이 도드라져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색깔이 다른 색을 지울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조홍철 의원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당원들이 의원들한테 문자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가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선출직이라면 그 정도는 저희 감당하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그 내용들이 개인의 신상을 심각하게 모독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런 어느 수준에 넘었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자, 조홍천 의원 그리고 윤건영 의원의 발언을 잇따라 들으셨는데요. 완전히 상반된 의견입니다. 문자 폭탄을 바라보는 의견이요. 자, 과연 문자 폭탄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당 내에서도 다른 의견들이 충돌하는 것인가. 일단 박진영 대변인님께서도 방송 출연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 혹시 이렇게 출연이나 아니면 당 대변인 활동하시면서 논평을 내시면서 이른바 문자 폭탄, 비난 문자 받아본 적 있으세요? 예, 받아본 적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주제로 다루려고 하는 강성당원으로부터 쏟아지는 문자 폭탄도 혹시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삼성 발언을 해가지고는 이제 우리 당원들로부터 엄청난 칭찬 문자를 칭찬 문자를 많이 받았고요. 많이 받았는데 저도 이제 저런 악성 문자를 받은 게 아마 MBN에서 발언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이 강성 흔히 하는 이제 문파, 또 이천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문파라고 하면 우리 또 언론에서도 얘기하는 문파라고 하는 그런 거기에서 이제 극단적인 분들, 건가요? 그다음에 2,000파라고 하면 2,000명 정도 된다 해서 2,000파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이 언론에서 MBN에 했습니다. 한 많아봐야 2, 3천 명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 문자가 오기를 무슨 소리냐, 우리가 2, 30만 명은 된다. 혼 좀 나볼래? 이런 식의 문자를 한번 많이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당원들로부터 비판 문자를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수위의 발언들이 거기에 담겨 있나요? 당에 계시니까 아마 여러 문자들을 좀 보셨을 텐데. 극히 소수는 이제 욕을 하는 분도 있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가 누군지 알고 있다 이 정도 이제 좌표 찍기 수준의 문자 정도인데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많아야 한 2,000명? 보통 이제 주로 이제 당원 게시판에 많이 활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핸드폰 번호를 이렇게 입수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 이 정도 수준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게 당원들의 다수도 보냅니다. 보내는데 당원들의 대다수는 긍정적이고 비판적이라도 좀 일리 있는 말들,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거고요. 극소수가 이제 좀 욕에 가까운 발언들을 하는 분들인데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감내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는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진영 대변인님이 이제 당에 계시니까 과연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간단하게 여쭤봤었고요. 두 분께 먼저 이렇게 여쭤볼게요. 과연 이 문자 폭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 주실까요? 저는 문자폭탄을 두 글자로 폭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겁니다. 자, 민주당의 일각에서는 아까 윤건영 의원처럼 이렇게 이 문자폭탄이 아니라 문자 행위다. 또 이거는 이 민주주의에서 자신의 어떤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한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용과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든다, 공론의 장으로 만든다라는 건 상대방의 말을 막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이란 건 쌍방향 간의 소통이 돼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만 해서 상대방 입을 막는 건 그건 민주주의도 아니고 소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문자라는 행위를 몇천 통, 처음에는 뭐 몇만 통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근데 몇천 통을 한꺼번에 보낸다는 건 어떤 의미죠? 문자라는 건 개인의 일상입니다. 제가 문자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안전 문자를 받을 수도 있어요. 또는 제가 급하게 114에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네. 이런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어떤 소통 매개체인데 한꺼번에 몇천 통의 어떤 문자가 네. 오게 되면 나의 일상을 파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소통을 하고 싶다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의 노사모처럼 아고라라는 광장 다음에 아고라라는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네. 광장에서 이야기하든지 당원 게시판에서 이야기하든지 그런 어떤 댓글로서 또 이렇게 소통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문자를 이 문자라는 어떤 개인의 일상의 어떤 소통 도구를 통해서 나의 일상을 막아버린다. 그래서 나의 입을 막아버린다. 이것은 소통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만 달라라는 일방적인 요구고 그래서 저는 이건 폭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박진영 대변인. 저기 이제 보니까 이제 친문 문자 폭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친문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당원이 70만에서 80만 왔다 갔다 하는데 다 친문인 상황에서 그분들을 이제 친문이라고 하지 않고 제가 좀 속된 표현해서 이게 언론에서 못 쓰겠는데요.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지칭해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한 2-3천 명 정도로 추정되는 강성 당원들을 지칭하는 표현들이 당 안에서 쓰는 용어가 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2,008하고 2,000명 정도 된다고 해서 2,008하고 하고 또 이제 이 날아다니는 이 파리에 비유해서 쓰는 표현이 있는데 진짜 극히 일부입니다. 2,000명 그런데 그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도 정확한 숫자입니까? 어떻게 파악이 된 거죠? 당 게시판에서 하는 이 숫자들을 추적을 해본 거죠. 당에서도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숫자들을 파악을 해본 거고요. 그러면은 그 강성 문자들 또는 강성 글이 올라오는 비슷한 그 분들은 아이디를 보니까 한 2,000명 정도 된다라는 예, 한 건가요? 2,000명, 딱 한 2,000명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숫자도 이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요. 말씀드렸지만은 똑같이 생각합니다. 욕설이라든가 과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모욕죄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벌적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과거와 달라서 이제 게시판이라든가 SNS만 활용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이 정치적 참여의 수준이라는 것 자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열려 있는 상황으로 좀 시대가 변화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 국회의원 정도 되면은 감내해야 되지 않나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무관심보다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저는 좋은 점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지도부가 바뀌면은 이런 이 비속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는 이 문자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징벌적 조치라든가 또 당원 교육을 강화해서 이것을 없애는 방향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오늘 또 문자 폭탄을 받으시진 않으시겠죠? 저는 뭐 저기 SNS나 이런 쪽에서는 늘 뭐 받고 있습니다. 네, 평소 뭐 발언이 네. 사실 뭐 강성 지지층들한테 비난 문자를 받으실 발언 잘 하지 않으셨잖아요. 예, 그럼 뭐 저기 요즘은 저기 뭐 기자들한테도 격려 문자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문자 폭탄 논란이 당대표 선거에서 막판 변수로 떠오른 모습인데 이게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민주당이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문자폭탄이 갑자기 지금 이야기된 거 아니거든요. 이 문자폭탄이 나오게 된 동기가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옛날에 그 호남 의원들이 탈당하면서 이 당을 지켜야 된다. 문재인 대표를 지켜야 된다. 여기서부터 권리당원 가입하기 뭐 해서 갑작스럽게 몇만씩 막 권리당원이 가입되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되고 이 당을 지켜야 되고 옛날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열린우리당처럼 이렇게 그 대통령을 탈당시키고 이렇게 분당하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활약을 한다. 뭐 이런 어떤 개념이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이 당내에서 이 문자 폭탄은 늘 문제가 됐지만 늘 지도부에 의해서 이건 에너지다. 이낙연 당대표 때 대표됐을 때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문자 폭탄은 당을 활력 있게 만드는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네. 표현했거든요. 네. 한 번도 이게 제대로 문제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 전대에서 최초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슈가 되고 있다. 네. 즉 당에서 지금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당이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너무 일사불란하게 한쪽으로만 가고 있는 게 아니야.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가 처음으로 지금 이슈화돼서 이게 문제다 아니다라는 토론 첫 번째 단계인데 네.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국민들이 지켜보는 건 이 당이 정말 바뀔 것인가 그래서 정말 황골탈퇴해서 다음 대선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그저 팬덤 정치 하나의 어떤 정치인을 이렇게 비판하지 못하고 무조건 이 정치인이 하는 건 무조건 옳아 하고 그냥 일사불란하게 네. 따라가는 그런 정당으로 계속 전락할 것인가에 완전히 기로에 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자 폭탄을 그대로 놔뒀을 때 다음 또 정권 재창출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글쎄요, 저는 당내에서도 있는 그렇게 것 같아요. 심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제 조홍천 의원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저는 좀 바로잡을 필요는 있다고 하는데요. 네. 과잉 대표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 과잉 대표라는 것은 의사결정 구조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의사에 영향을 미쳤을 때 제도적으로 과잉 대표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네. 저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축되도록 했다 또는 협박받았다 이런 표현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치인이라면 저런 문자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대응하거나 설득하거나 또는 자기 생각과 똑같은 사람들을 조직화하면서 거기에서 대응하는 것이 맞지요. 일방 여기에 대해서 그냥 문제점만 지적한다고 저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신에 뭐 당내 소신파라든지 쇄신파들이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가 좀 어려워졌다 이런 지역도 있잖아요. 소신이 없는데 무슨 소신판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소신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부분에 대한 소신이 아니고요. 당내 민주주의라든가 노선 갈등이라든가 네. 정책 갈등 이런 거에 대해서 소신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소신파죠. 여기에 대해서는 대응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대응 방식의 문제인데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홍천 의원 같은 분들도 지도부에다가 이런 요구를 하십시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징벌적 조치를 해달라. 특히 이제 문자 양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네. 욕설, 비속어를 쓰는 것들, 네. 협박성 문자들에서는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예. 징벌적 조치를 해달라.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열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그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방송 후에도 박진영 대변인은 강성 당원들로부터 응원 문자를 좀 받으실 것 아니요, 같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는 게요. 네. 그 강성당원들이 당내에서 특정 계파와 또 연결돼 있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많이 조직화돼 있지 않다. 조홍천 의원에게 그렇게 많이 보내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자 폭탄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새 원내대표의 김기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 부분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돌려주고 말고 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일 뿐입니다. 만약 그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자신들이 범법자의 지위에 있겠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할 것입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그와 같은 폭거를 계속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마 민주당 스스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자, 사선 김기현 의원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이제 신임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선거 결과를 일단 짧게 한번 짚어보죠. 이종훈 평론가님. 네네. 예상대로 많은 언론에서 이제 김기현 의원의 당선을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예상 밖의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권성동 의원이 최소한 1차 투표에서 2위를 할 것이다라고 많은 언론에서는 예측을 했는데 그렇지 못했고 친박계 의원으로 알려진 김태흠 의원이 30표나 획득하면서 상당히 선전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나요? 자, 원내대표 선거를 언론들은 사실 그 예상을 언제나 진영 논리로 합니다. 어떤 정파, 어떤 지역. 그런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진영 논리가 잘 안 먹힐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원내대표 선거야말로 집단이 작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는 뭐 몇만 표가 되었지만 그렇죠. 이거는 100표 이내예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1년 동안 이 사람이 의원들에게 어떻게 대했나 이게 굉장히 누적돼서 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뭐 이걸 나쁘게 얘기하면 친소관계지만 좋게 예. 얘기하면 의원들에게 어떻게 진정성 있게 의정 활동을 했나 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념의 지향점, 뭐 진영 논리 이것보다도 그거보다 더 앞서는 건 사적인 관계가 훨씬 더 많이 그 작용할 수도 사적인 게 있다. 무조건 사적인 친소관계 뜻이 아니라 예. 의정 활동을 하면서 보여준 것.
것, 이 사람들한테 네네. 보여준 리더십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4명의 평가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김기현 의원이 사실 예전에는 되게 그 말수가 좀 적은 분이에요. 예. 말수도 적고 기자들이 갔을 때 사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기사거리를 그렇게 주지 않는 의원 이렇게 평가가 됐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다. 울산시장 그 선거 개입 이후에 예. 다시 이제 그 의원으로 되면서부터 굉장히 자기 얘기도 많이 하고 적극적이 됐다. 좀 더 투사 이미지로 이제 변신을 하는 그렇죠. 건가요? 당내에서는 투사 이미지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른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함께 하자라고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평가를 받고요. 네. 또 지금 이 김태형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뭐 강성이다 그러지만 사실 사적으로 만나보면 굉장히 좀 샤이한 분이에요. 예. 그러면서 지금 30표나 얻었다 그러지만 이 30표가 사실 또 이분한테 동정표도 좀 있어요. 지난번에도 나오려다가 못 나왔거든요. 지난번 주호영 원내대표 당선됐을 때 네. 그 선거에 그리고 충청도에서 굉장히 어렵게 사실 그 당선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또 작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안 된 거를 마치 이게 또 탄핵파, 비탄핵파, 뭐 예, 예. 탄핵 찬성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네. 진영 논리로 가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지적을 주셨는데요.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가 당장 법사위원장부터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원구성 협상 야당 뜻대로 될 수 있을까요? 야당 뜻대로 안 되죠. 상대가 있는데 상대가 있고 또 여당의 또 의석수도 더 많은데요. 이 원구성 협상의 문제는 이제 윤호중 위원장은 원칙적인 이야기를 밝혔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원구성 협상이라는 것 자체는 원내대표 손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당론으로서 당대표가 뽑혀서 당의 주요 전략으로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저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저는 뭐 될 거라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신임 있습니다.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이다. 당대표까지 이렇게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원내대표 제도에 반대하는 저는 입장을 가지고 왜 있는 그러시죠? 원내대표가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미국에는 원내 총무예요. 플로어 리더. 네. 플로어 리더. 그냥 플로어에서 협상 앞에서 이제 이 대리인의 역할인데 대표라고 하면 뭐 프레지던트잖아요. 이게 흔히 하는 당대표라는 전체 당원의 대표라는 것과 그다음에 특정 이제 개인의 대표, 원내대표, 정당이라는 게 국회의원만 구성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당원 대표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단체장 대표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지방의원 대표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분들은 왜 그러면은 특정 지도부급에 넣어주지 않고 원내대표만 넣어주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형적인 이제 원내정당으로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원내대표 뽑을 때 보면요 한편으로 보면 반장 선거 비슷합니다. 친소관계. 그다음에 나하고 지역적으로 얼마나 가까운 거 뭐 이런 그다음에 또 상임위 배분 얼마나 이익 받는가 이런 거지 정치적 지향점이나 노선으로 잘 안 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는 자리다. 뭐 저는 뭐 그런 취지로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같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도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당대표가 뽑혀봐야지 네. 그 민주당 당대표가 뽑히는 분들하고 과정 속에서 이렇게 나오지 그냥 원내대표끼리 협상해서 원구성이 새로 된다거나 이런 일은 저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차기 당대표는 과연 누가 될까요? 지금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영남 출신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도권 의원들이 더 유리해졌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역적인 그런 이 판단이 전당대회에서는 아마 지금 많이 먹힐 겁니다. 네. 원내 구성에서는 100명의 어떤 지역적 구도가 그렇게 고르게 있지 않지만 전당대회는 각 지역별로 당원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랬을 때 원내대표가 어느 지역이다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특히나 이번에 하필이면 김기현 의원이 또 TK 출신이다 보니까 지난번 주호영 의원이 또 TK 출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영남 자민련이다. 이 지금 비판이 굉장히 지금 아프게 지금 다가오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는 아마도 수도권이나 뭐 아니면 충청 이런 어떤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지만 수도권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의원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수도권에서는 어쨌든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아직 출마 선언은 안 했지만 그러나 지금 출마할 유력한 가능성이 굉장히 인상은. 높이 네.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사실상 이런 흐름, 원내대표의 어떤 흐름 때문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네. 원내대표가 할 일이 또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국민의당과의 통합 논의에는
김기현 의원이 어떤 역할을 또 해낼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당 통합이라든가 정치적 결정에 큰 역할을 못합니다. 네. 원내 상황만 정책 당론만 정할 수 있고요. 정치적 상황들은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뭐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은 예를 들자면은 당 대표가 호남이기 때문에 뭐 원내 대표는 뭐 수도권이 된다 이런 논리가 통하지 않거든요. 예, 통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는 뭐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당원들의 참여와 의사가 제일 중요하게 작동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위에서부터 지도부라고 하는 국회의원들, 지역위원장들의 의견이 더 반영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짐작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 국민의힘도 지역적 안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은 그 대선을 생각하는 당원들은 대선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대선 승리를. 대선에 대한 배려로서 누가 대선을 잘 이끌 것인가 이런 유무능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원내대표는 이제 원내에서 이제 대표만 맡는 성격이니까요. 그렇죠. 네네네. 당대표가 사실은 더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지금 내일로 예정이 돼 있죠. 네네네. 내일이면 이제 당대표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이제 대다수 당원들이 저희는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예, 혹시 당원들 뭐 좀 대의원 감이 오는 후보가 있으신가요? 될 것 같다라고 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최근 분위기요. 글쎄요, 뭐 애초에는 이제 송영길 후보가 인지도도 높고 앞서 나가는. 과거에 2번이나 출마했다라는 예. 것에 대한 동정 여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앞서 나갔다. 뭐 이런 취지의 예, 예.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런 보도들도 많이 나왔었죠. 많았었는데 가면 갈수록 한편으로는 또 홍영표 후보는 친문이지 않습니까? 예,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문이 2,000명이 아니에요. 문자번호 2,000명이 아니고 네네. 당원의 절대 다수가 다 친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70만 예. 명, 80만 명이. 친문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겁니까? 홍영표 의원은 의원님께서는 친문, 비문 이런 아니, 용어 쓰지 맞죠. 말아라 이렇게 친문. 말씀하시던데요. 아니, 다 친문이지만 예.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친문 경향이 많은 게 사실이죠. 예. 그런 부분에서 좀 표가 결집되지 않을까 뭐 이런 좀 하나의 좀 기대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이고 또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민생이라는 분야에서 예. 민주당 내에서 또 특별히 독보적인 자기 네네. 위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는 좀 그런 진영 구도, 논리가 좀 적용이 될까요? 왜냐하면 원내대표에 지금 어쨌든 친문 강성 의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당대표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의 그런 그 분파적인 그 행동에 대해서 그거를 따르지 않겠다라는 그 분위기가 권리당원들한테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윤호중 원내대표가 당선된 것처럼 당대표도 사실 그런 어떤 예. 뭐 이렇게 그 뭐 중도라든지 혹은 합리적인 어떤 결과보다는 이 정부를 제대로 연착륙시키자 이런 어떤 분위기가 더 많을 거다. 보다 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측으로 당선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면 친문의 정도가 좀 더 강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친문이 비합리적인 건 아닙니다. 홍영표 의원이 굉장히 합리적이신 분입니다. 네, 저희가 예.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